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녹색 기후 기금에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 만에 다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G20 기간 중에 3번이나 만남을 가지면서 친분을 더욱 다졌습니다. 9월 9일 밤 딸 김주혜를 대동하고 심야 열병식을 주관한 북한의 김정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특별 열차를 타고 극비리에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정확한 동선과 비밀 회담의 막전 막후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수십 건의 양자 정상회담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9월 11일 아침에 귀국했는데요. 먼저 5박 7일에 걸친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의 숨가쁜 일정들을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한 무상 지원과 함께 월드뱅크, EBRD 등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지원, 그리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중장기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capable and indispensable allies. Now to the purpose of why we're here. 日米韓3カ国の協力の礎となるのは盤石な二国間関係です。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월 11일 아침 6시쯤에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그 현장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전용 열기는 6시가 조금 안 돼서 서울공항에 내렸는데요. 현재 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영접 나온 주요 인사들과 지금 김기현 대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직 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기 실장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귀국을 했고요.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띈 행보는 단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례 없는 친교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갈라 만찬장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1시간 반이 넘게 식사와 환담을 나눴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전언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G20 뉴델리 정상회의 공동 세션 외에도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가 삼국 일반 가정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란 데에 공감했습니다. 하루 3번 양 정상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갈라 만찬에서는 1시간 반가량 다양한 주제를 놓고 두 정상 간의 격이 없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만찬에서도 핵심적인 대화 주제는 역시 한미일 삼국 협력이었습니다. 삼국 협력이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야말로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캠프 데이비드의 주역은 바로 윤 대통령이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의 핵심 멘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2시간 넘게 식사와 각종 대화를 나눴는데요. 국제 정치 현장에서 이런 장면 매우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매우 보기 드물고 또 2시간가량 이 양자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는 것,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굉장히 그 연속성, 지속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비단 이번에만 90분 가량의 바로 옆에서 정상끼리 환담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5월에 히로시마에서 주요 5개국 G5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도 계속 장시간 양자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깊은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픽으로도 저런 대화가 오갔는데 실제로 90분이면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웬만한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와 환담을 했으니까 실제 보도되지 않은 그런 대화 내용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장 밖에서도 2번 더 만나서 환담을 이어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내 휴가지인 캠프 데이비드는 윤 대통령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 회의 끝나고 나랑 같이 캠프 데이비드로 가자. 내 집으로 같이 가자. 뭐 이런 농담까지 했다는데 이런 농담도 이례적이에요. 그럼요.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양 정상 간의 얼마나 깊은 그 친밀감과 신뢰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상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결정적인 공헌은 윤 대통령이 했다. 사실 정치적인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결단을 했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 그 작년 윤 대통령 취임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 이후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접촉들을 통해서 양 정상이 긴밀해졌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집에 초청할 정도면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농담을 잘하지만 네. 저런 농담은 그냥 던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 한미일 친해져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 이런 이제 의문이 있거든요. 이번에 분명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건 저는 의미 있는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사흘 만에 리창 중국 총리와도 또 만났습니다. 리창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다가왔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저런 식입니다. 네.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시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 하니까 대통령 말씀을 시 주석께 잘 전달하겠다. 리창 총리 뭐 신복 중에 신복 최측근 아닙니까? 저 대화의 의미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줄기차게 주요 아젠다로 그 대중 외교에서 강조했던 분야인데 네. 사실 실현되지는 않았죠.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 주한 중국 대사가 국내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사변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변적. 예, 뭐 북한식 표현이죠.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소위 조선어를 배운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일간지 신문 기자가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신 대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런 신 대사의 그런 예측이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2년 동안에 사실 중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리창 총리가 약속한 것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 특유의 주도력을 장악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어느 정도 중국으로부터 반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의 특색으로 본다면 이제 주도력 장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는 아무래도 한일 외교였겠죠. 그래서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셔틀 외교를 먼저 복원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의 주역은 우리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주도력을 인정을 했죠. 이번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리창 총리가 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은 네네. 적어도 이제까지는 이 주도력을 장악하는 적극적인 외교 행보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G20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6번째로 만난 건데요. 평균을 내보자면 뭐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한일 정상은 약 20분간 이 회담을 했는데, 자, 이게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셈이라는 거, 이것도 이례적 아니에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반상회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모이는 네네. 것이죠. 거기에 이제 집 대표가 안 나가게 된다면 제가 몇 번 벌금을 어머니 대신에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민방위 훈련도 한 달에 한 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6차례를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 우려에 둘러싸였던 한일 관계 복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적어도 정상 간에는 구체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일 관계 복원에 힘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일단 큰 틀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고 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 간의 이런 문화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를 봐라. 그래서 그것이 대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우려의 분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국내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그 처리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확실히 보장하는데 좀 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까지도 끌어내는 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한일중 정상회의를 잘 협력해서 잘 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이 한일 정상회담 20여 분간 회담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이었던 9월 10일에 윤 대통령은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간디 추모공원을 찾아서 헌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네, 그야말로 인도에서 마하트마, 성자라는 이름이 붙은 뭐 인도를 아는 사람은 대명사처럼 아는 게 저 간디. 아,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저 이제 동상이 있고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인도 것은 어떤 것도 쓰지 않겠다고 해서 직접 자은 물레로 자은 저 옷만 입었고 인도 것만 썼던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간디 공원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제 그 참석 정상들에게 인도 정통 그 머플러를 일일이 씌워주는 그런 행사였어요. 모디 총리와 지금 이렇게 지금 공동 헌화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인들에게 간디 추모공원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국립현충원과 같은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헌화한 뒤에 나란히 둘만 따로 걸으면서 환담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사실상의 두 번째 스탠딩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우리 봉 교수님께서 6번 만났다 반상회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한일 관계의 회복에서 우리가 내세운 것이 셔틀 외교의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주 만났고 이것은 앞서도 윤 대통령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얘기했듯이 기시다 총리와도 아직은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 특히 뭐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사실 저도 남북 회담을 해봤습니다만 네네.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는 회담보다는 밥 먹는 자리 또는 걸으면서 할 때 훨씬 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따로 걷는 거잖아요. 따로 걷습니다. 네. 뭐 다 대동하는 인원 없이 둘만 뭐 통역만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거기서 뭔가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과 실질성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만남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네. 아직은 뭐 한일 관계가 만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제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안보, 경제적인 이익들이 다가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인 하나의 미래라는 세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번 인도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 자, 저 액수 자체가 파격적 아닙니까? 파격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연말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지원 등 3억 달러 추가로 지원한다면은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이 겨울을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크라이나 국민과 또 러시아 정부에게 전달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발언을 보면은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한 재정 지원입니다. 네. 즉 러시아가 경고했던 한국이 우크라이나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을 하고 경고를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봐도 한국 정부는 아직 러시아 정부가 경고했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향후 20억 달러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미래에 대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한국이 공약을 잘 보여주는 이런 패키지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녹색 기후기금에도 억대의 3억 달러 가량의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자, 이런 국제기구에도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른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겠다. 이 약속의 실천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6.25 전쟁을 겪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고 이후에 경제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세계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한 그런 지원, 특히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건 부산 엑스포 또 유치란 말이죠. 개별양자회담을 30개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제사회 그 많은 기여를 하면 국제사회도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국제사회 이번에 보여줬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G20 정상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에 불참해서 채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상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역할, 중재가 컸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공동선언이 원래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습니다. 이번 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승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도의 모디 총리가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중국이 불참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인도는 비록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의 멤버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UN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항상 기권을 해서 사실 중국과 결의 같은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에너지 그런 수입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소위 인도의 주로 위협 국가인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런 비록 표현은 완화됐습니다만 공동선언문 채택에 성공을 했고 또 보도는 아직 여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프리카 연합체가 G20의 회원국으로 AU죠? AU입니다. 네. 아프리카 유니언이 G20으로 회원국으로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뒷배로만 여겨졌던 아시아 대륙의 인도의 영향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힘이 세진 회의예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의가 더 큰 의미가 있다. 비록 한국과 인도 간의 양자 간의 협력 차원이 아니라 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이 패권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 지평선을 잘 잡을 수 있는 또 인도의 부상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는 인도 하면 손으로 음식 먹는 나라, 뭐 화장실이 지저분한 나라, 그리고 수학자는 많고 뛰어난 인재는 많은데 인프라가 아주 엉망인 나라, 이런 그 잘못된 인식이 좀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요즘 인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는 이미 1위로 세계 1위로 중국을 제치고 올라섰고 기술이 더 아주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리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이 주목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민 출신의 인도 총리인데 아주 절대적 인기가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개별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들어와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9월 10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밝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양 배석자들과 함께 지금 정상회의 직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정상 여러 얘기를 했는데 K9 자주포, K방산의 아주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2차 사업에 협력하자. 또 IT와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와 한국의 협력을 확대시키자. 이런 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인도로도 우리 K방산이 뻗어나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CK9 자주포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2017년에 우리가 백문을 이 방산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도 많은 거 아니에요? 백문이죠, 그죠?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치면 7,1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10문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네. 90문은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0문이 인도가 됐고 2019년에 인도에서 그 현지 생산 공장이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모디 총리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K9 자주포에 탑승을 해서 굉장히 만족한 모습을 보였고 인도 군인들이 K9 자주포 최고. 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그 히말라야 이 산맥에서 중국과 파키스탄과 대치하고 있는데 K9 자주포의 성능이 뛰어나다 이거죠. 산악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위력을 발휘한다. 네. 그래서 K9 자주포를 2차 사업으로 100문을 추가 도입한다라고 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 1월에도 인도 공화국의 날 퍼레이드에 K9 자주포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인도 국군의 날에. 예, 인도 국군의 날에. 근데 이게 그 인도에는 K9 바지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쏘는 소리가. 예, 이게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도 군들도 만족하고요. 천둥 대포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인구 1위고 기술 대국이고요. 이제 우리가 중국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시장이 필요한데 사실 인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인도가 추진하고 인도는 사실 방산 시장에서 큰 손입니다. 네. 워낙 큰 나라고 키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K9 자주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후에 후속 무기들 특히 지금 인도가 K751이라고 하는 이 디젤 잠수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척을 수주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인도하면 ITT 공과대학 문제는 서울대 뭐 석사과정 학생들도 못 푼다는 천재들의 나라 아니에요. 예, 저는 자, 이번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풀다가 말았습니다만 그런 정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 남극에 아무도 못 갔잖아요. 미국도 못 가고 러시아도 못 가고 중국도 못 가고 여기에 인도가 가성비 높은 무인탐사 우주선을 보내서 달 남극에 착륙했거든요. 우주 강국 아닙니까? 우주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도는 이미 핵 무장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 무력과 정찰 위성 등 그 우주로 가는 기술, 개발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인도는 안성 맞춤의 그런 방산 협력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방산 무기를 수입하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정찰 위성 기술, 핵 그렇죠. 기술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그런 대목이 이 인도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에 오히려 더 잘 적용하고 양 국가가 더 협력의 잠재력이 확실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G20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심야 구구절 열병식을 마친 김정은의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데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연해주역과 핫산역을 청소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이 일본 민영 방송들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을 태운 특별 열차가 극비리에 북한에 아직 있다, 함흥 특각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러시아로 향하고 있을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한한 북한 열병식 그리고 김정은의 동선을 지금부터 집중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관하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경제 포럼이 9월 10일에 개막했습니다. 김정은은 참석자 명단에도 없고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았죠? 근데 워낙 그 최고 전엄의 그런 보안, 경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그것을 그 외부에 공개하기는 사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소위 정상회담이 이렇게 예측되는가. 지난 4일의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그 무기 거래인데 만약에 양국 간의 무기 거래 협상이 잘 진행이 됐다면 지난 전승절 7월 27일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벌써 그런 협상의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이 계속 예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북한이 원하는 것 간의 그 거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런 정상회담까지 필요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입니다. 네. 북한 대표단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참석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단도 김정은 얘기는 뻥끗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구령이 내려진 건지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서방 언론들의 취재, 동방경제포럼 취재는 일절 봉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그 동방경제포럼 참석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대표단을 이끌고 간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경제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12일 날 참석이 이미 예정돼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푸틴과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일체 러시아가 이렇게 취재를 봉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하나는 결국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의 동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도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서방의 보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번에 나오는 얘기가 결국 무기 거래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불법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부담이고 북한도 부담이거든요. 네. 서로 부담되는 것을 이걸 노출시켜가면서 보도를 허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게 김정은 푸틴의 지난번 정상회담인데 저 때도 그 연방대학이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어디 대학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김정은을 일부러 한 50분 기다리게 해서 이제 군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네. 건 아닐 거지만 지금 그 푸틴이 어쨌든 만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만들고 있는 건 맞죠? 동방경제포럼은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이 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푸틴이 본인의 이 극동개발
위한 본인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사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게 다 단절이 됐고 네네.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 고립되고 있고 특히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으로부터의 탄약과 이 무기 지원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모임을 이런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서방에서 지금 김정은의 동선을 보도하고 있는 게 일본의 민영 TV들입니다. 민영 TV들은 뭐 위성을 띄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휴민트를 이용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러시아 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의 취재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1일 김정은이 러시아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를 지난 주말과 휴일에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북한 대표단인 듯한 사람들이 연해주역을 방문해서 최종 점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핫산역에서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붉은 카펫을 깔았다. 네. 뭐 이런 장면들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일본 민영 TV에서 보도가 되었죠. 근데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미 서방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4일에 뉴욕타임스에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진위를 묻는 질문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즉 보도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최고 전엄의 보안을 가장 중시하는 북한 당국 입장으로 본다면 과연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예정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예정된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에 최고 지도자 간의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할 그런 이유도 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당시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2월 24일 키이우를 타겟으로 전격 침공을 할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계획이 다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반전의 그런 가능성이 확보가 됐고 그런 식으로 이런 민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양자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양국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어그러뜨렸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계획을 짜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그 공식 일정은 나왔습니다. 자막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9월 12일에 공식적인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회담 연설을 하고 그 후에 만나든지 그날 저녁에 만나든지 이게 이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서 김정은의 예상 경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당초에는 뭐 비행기를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닌 것 같고요. 이동 수단은 특별 열차인데 이게 낡고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굼뜨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상 경로를 보고 계세요. 자, 지난 2019년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 아까 자료 그림에 나온 그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와 같은 코스죠, 지금 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출발해서 함흥을 거쳐서 나진 그리고 핫산이 이제 핫산역이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역입니다. 네. 거길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특별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하노이 갈 때는 3박 4일간도 기차 타고 갔는데 60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열차로 갔고 사실 이동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김정은으로서는 본인의 보안 또 이 경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함흥에 머물고 어제 이제 구구절 야간 행사를 하고 10일 날 촬영을 했거든요. 기념 촬영을 했고 아마 야간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함흥 특각에 하루 잤을 거다.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한다면 이번에 12일 날 말씀하신 대로 12일 또는 그 다음 날 한다면 지금 2019년에 이동했던 그 경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은데 아마 다른 일정 또 다른 행로 이것도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한말 항일 시대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해삼위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해삼위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또를 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단지
그 동맹 손가락 자른 곳도 그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예. 참 유서 깊은 데인데 오늘날에는 김정은 푸틴 회담이 저곳에서 열리네요. 그러네요. 사실 지금 블라디보스톡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유서 깊은 그런 장소고 또 푸틴으로서도 이곳을 이쪽 시베리아 동쪽 정말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에 힘을 실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다시금 2019년 이후 다시 5년 만에 만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사실 불법 연대거든요. 네.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푸틴을 누가 봉쇄하겠습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장소가 이 블라디보스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서방 언론들의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언론들이 이제 그 동방 경제 포럼 기간 동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영 TV도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을 만남의 장소로 하지 않을 그런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양자회담에 대한 그런 양국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유지가 된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너무 멀지 않는 장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제3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하지만 너무 시간 소요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은 아무래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그 약식 회담을 하면서 무기 거래에 대해서 아까 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된다면 이 불법 행위,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위반에 대한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회담이 열리고 난 하루 이틀 뒤에 사실은 여기서 만나서 이런 회담했다고 전격적으로 영상과 모든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의 핵심 부이니까 우리가 서방 언론의 시각에서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이 동방경제 포럼 하루 전날 북한은 소위 9월 9일 이른바 건국절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공화국 창건 75돌을 축하합니다. 네, 공화국 창건 70돌슬. 북한은 그렇게 돌을 기억시옷을 이어서 읽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열병식 장면이 조선중앙TV로 나온 걸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리는데, 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주석단 중앙에 김주애가, 중앙에 김정은 바로 옆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게 트랙터예요. 트랙터가 방사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게 북한말로 러시아식 발음 뜨락도르입니다. 뜨락도르 부대가 나가고 있고요. 또 룡성샘물이라고 아예 저기 나옵니다. 룡악산 샘물이거든요. 저게 북한의 먹는 샘물, 먹는 생수, 운반차라고 그래요. 저기다가 이제 방사포를 또 실었어요. 저런 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이른바 북한의 노농적이돼 지금은 노농적이 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자, 저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김정은이 처한 위치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정원도 국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자원에 이런 왜곡된 이 소비, 다시 말해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특히 아사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장마당 세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커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금년 들어서 2월 8일, 7월 27일, 9월 9일
5일 3번에 걸쳐서 지금 대규모 열병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김정은에게 가장 급선무는 물론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도 있고 그 대응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부 단속을 위해서 결속력을 보여주는 사실 이것이 김정은의 정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 나온 사람은 얼굴이 다 새카매요. 네. 그 햇빛 밑에서 얼마나 저기 고생을 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전쟁이 곧 일어난다. 미제와 남조선군이 괴뢰가 침략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대한 지도자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자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참아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김정은식 행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의 CNN 등에서도 열병식에 나올 줄 알았던 ICBM 같은 전략 무기 대신에 난데없는 생수 운반차, 트랙터들이 나온 모습, 이것을 우습게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서방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문 센터장님의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불평, 불만자 색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정도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제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인민이 그 정권 아래에서 계속 그 단결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ICBM이라든지 새로운 신종 무기를 이번 열병식 때 보이기보다는 왜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옥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서 온 인민이 죽창으로 무장을 해서 유황도 이오지마 전투 생각나죠? 네.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말고 남녀노소가 없다는 식으로 절박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런 캠페인이 아닌가. 그래서 트랙터든 생수차든 상관없습니다. 방사포를 거기에 탑재를 하든 아니면 전술핵을 탑재하든 우리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고 모든 인민이 총폭탄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그 전략 핵무기 이름이 미니트맨이잖아요. 네. 그 미니트맨이 미국 독립전쟁 때 농사 짓다가 바로 나갔던 네. 그 1분 만에 나갔던 그 민병대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 9월 8일 하루 전입니다. 북한은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건 북한의 주장인데 어쨌든 잠수함을 공개한 게 4년 만이고 전술핵 공격 잠수함 이름도 참 긴데요. 첫 공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김정은이 이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3,000톤급이라고 공개를 하고 잠수함 앞에서 이렇게 폼을 잡고 보여줬는데 그 신형 잠수함인데 왜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구형 잠수함 같이 보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계속 개조를 해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한 김정은이 말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은 이 지금 보시다시피 함교 이 뒷부분을 이 개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또는 SLCM,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저런 모양을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젠 이 원수들을 완전히 이 위협에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력적인 힘을 상징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 잠수함이고 이걸 앞으로 계속 개조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그 공개를 김정은이 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 전술 핵 공격 잠수함 그런데 모양이 좀 기괴하다. 영어로 bizarr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됐냐면 저게 모양이 저게 과연 떠서 갈 수 있느냐는 것하고요. 왜냐하면 위를 너무 무겁게 만들어. 발사관을 6개에서 10개로 늘려놓으니까 세월호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그 위를 늘려놓으면 밸러스트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잠수함은 뭐 뒤집어져도 잠수함이지만 저게 운영이 안 될 거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리가 너무 커서 저게 말이 좋아서 정숙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저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이름 붙인 저 잠수함 제대로 작동 안 할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참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우리 국내외 이 잠수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은 이
말하자면 기습 효과거든요. 기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수성이거든요.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출발할 때부터 소음을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딜 가나 시끄럽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발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1,800톤급 로미오를 개조한 거거든요. 여기서 격실을 떼 붙여가지고 3,000톤급으로 만든 것인데 저게 과연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저렇게 서둘러서 공개를 했을까? 사실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2번 발사해서 다 실패하고 김정은의 체면을 구겼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사실 성능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서방에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서둘러서 저걸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수상해서 움직이는 게 그걸 이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능이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서 핵미사일을 쏘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니까 저게 뭐 뒤집어지든 안 뒤집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포인트. 진수자를 맡은 사람이 리설주나 딸인 김주혜가 아니라 여성이긴 하지만 남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핵 외교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선희 그를 앞에 내세운 거는 북한 외교부도 이런 군사 전략 무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즉 그 국내에 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대미 경고 메시지에 이제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경고, 그 전술핵의 위협에 미국도 해당이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우리 공화국을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여라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정치 면에서 본다면은 그 정부 관리들과 군 장성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불평분만이 많고 지금 경제난에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생존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보입니다. 네. 현송월이 북한의 뭐 예술 부문의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최선희가 외교 부문의 핵심인 것만은 맞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영호 외상이 하노이 그 북미 회담 결렬 이후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그 최선희가 아무래도 북한 외교를 그 대표하는 비단 대미 외교뿐만 아니라 전방위 외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